안녕하십니까. 코리아 PDS의 선장님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이제 이 코로나 사태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 이제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광물시장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입니다. 다음. 예, 다음. 예, 어느 쪽 올려갑니다. 아니, 좀 느리. 예, 이제 반응이 좀 느리네요. 예. 일단 오늘은 이제 순서는 이러하고요. 뭐 일단 이제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일단 순서에서 이제 4번까지 이제 그 오늘의 전반적인 이제 광물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못한 주의가 필요한 흐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손에 힘이 센가 보네요. 그 오늘 이제 코로나 사태 전후에 이제 뭐 광물 시장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궁금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이제 모호한 주제처럼 보이지만 가격입니다. 금속 광물의 가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금속 광물 가격 지수입니다. 보시면 이제 2003년에서 2011년까지 가격이 상승하고 뭐 물론 중간에 이제 리만 브로더스 위기가 있습니다만 2011년에서 이제 2015년까지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2015년에서 이제 사실 2018년 정도까지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2018, 19 가격 하락 그리고 올해 이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를 겪었다가 그 위에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금속광물 시장 코로나 사태 이후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한 게 되겠죠. 그러면 예. 아 그쪽을 향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그 이전으로 가주십시오. 예, 요 다음 페이지. 예, 뭐 코로나 사태가 이제 그 금속 광물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알려면 지금까지 이제 금속 광물 시장이 이제 어떻게 움직여 왔냐를 알아야 될 겁니다. 사실 이제 그러면 금속 광물 시장을 움직여온 5대 요인이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쳤고 사실 거기에 따라서 이 5대 요인의 변화가 향후 이제 금속 광물 시장의 이제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자체라기보다는 코로나가 이제 쇼크를 준 저 5대 5대 요인, 그러니까 이제 광물 시장에 이제 흐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 5대 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 2, 3, 4, 5 이제 중국 지구 온난화 방지, 투자은행, 경기 부양, 광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5번, 이까지 이제 5가지가 마지막에 이제 합쳐져서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요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지금 오늘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사실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이제 사실 이렇게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요인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시장 지난 그 올해까지 이제 그 광물 시장을 움직여온 이제 요인 중에 첫 번째 중국. 중국은 사실 이제 첫 번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측면이 있고 국제 정치 측면이 있다. 사실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2005년에 이제 처음으로 성립된 개념이지만 개념 자체는 아주 심플합니다. 저기 적어놨듯이 기존 정치 그리고 이제 국제 경제의 질서를 뒤흔드는 정도로 이제 그렇게 커지는 국가가 원자재 집중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을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 1997년 1월을 1997년을 기준으로 그때의 니켈 수요를 1이라고 했을 때 각 국가 지역의 이제 니켈 수요 추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 중국이 이제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거의 똔똔인 걸 보실 수 있죠. 사실 이제 저 10년의 기간 동안 니켈 수요는 이제 중국이 끌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실 이렇게 이제 기존의 이제 국제 정치 그리고 이제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국가의 이제 원자의 집약적인 성장에 당연히 이제 그런 국가의 성장 속도 변화는 이제 광물 시장 수요를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정책 또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보신 이제 그렇게 니켈 수요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그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003년에서 2011년 사이 뭐 요인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가격이 상승한 걸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중국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선택한 게 있습니다. 디레버리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제 뭐 금융 섹터에서는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면 부채 축소를 의미하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디레버리징은 경제 전체에 있어서 거품을 낀 것을 이제 제거하는, 거품을 줄이는 것, 좀 더 이제 넓은 의미입니다. 사실 201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그렇게 고도 성장을 하면서 손을 댄 거는 전부 과열됐습니다. 부동산에 손을 대면 부동산 시장에 과열되고, 그리고 태양광 패널에 이제 손을 대면 이제 뭐 한국의 업체가 이제 자빠질 만큼 과열되고, 뭐 이런 형태였죠. 근데 이런 중국이 사실 이제 이런 고도성 거품을 낀 것은 더 이상은 되지 않겠다. 그래서 2011에서 15가 중국의 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중국이 이제 중국 경제 자체 이제 거품 빼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광물 수요가 약화됐죠. 뒤에서 다 합치긴 하겠지만 저 기간이 사실 이제 광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빠진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13.5 계획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중국은 정책의 이제 가장 최우선 과제를 이제 질적 성장으로 돌립니다. 디레버리징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사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사실 이제 원자재 집중 성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누군가 잊어버리든 잊어버리지 않든지 간의 말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제 광물 시장 같은 경우에 저 때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으로 이제 코로나에도 광물 수요 회복이 이제 견인되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이제 오늘은 이제 뭐 광물 쪽입니다만 사실 저게 견인한 것이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 ABS라든가 아니면 철강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내연도 강판 같은 게 다 전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질서를 깨는 국가의 이제 원자재 집중적 성장.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존의 강국과 갈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거대한 체스판에서 이제 가장 큰 체스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권 시기의 미중 무역 갈등은 그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심해진 건 인적 요소가 강합니다만 사실 갈등의 정도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향후 바이든이랑 이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원자재 집중 성장을 하는 국가가 당연히 이제 틀을 깨면 그 국가의 일방주의 또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겪었던 이제 2010년에 이제 그 중국의 히토리 보복 사태, 히토리 가격이 3000% 올랐을 때, 그리고 이제 작년에 실제로 이제 하진 않았지만 미국에 대한 보복 수단을 히토리 수출 금지 카드를 꺼냈을 때,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런 맥락.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이제 그 원자재 시장을, 광물 시장을 움직이는 5대 여인 중에 국제정치 측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미중 갈등이 심화될 때 호주는 미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믿죠. 지금 이제 석탄 수입 제한으로 해서 호주에게 대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리 쪽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요인입니다. 다음, 예, 두 번에는 이제 지구온난화 방지, 환경 팩터입니다. 사실 이제 뭐 환경오염 방지하자, 뭐 어떻게든 해보자, 이게 2015년 이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은 사실 이제 2015년 12월에 채택됐던 파리 기후 협약 이후인데요. 물론 이제 환경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큰 게 지구 온난화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이 채택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협약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 산업들이 이제 고도 성장하기 시작하자 기존 광물의 수요를 깨는 속도로 이제 이런 산업의 이제 수요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리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약 10년 전이죠. 2009년만 하더라도 이제 최대 수요 섹터가 세라믹 유리, 배터리는 전체 수요의 4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활유, 그리고 이제 뭐 공조 설비, 알루미늄 생산, 연속 주조 이런데 사실 보시면 리튬 수요 자체가 경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하지만 2019년 기준을 보게 되면 배터리 전체 수요는 이제 전체 수요의 65%까지 끌어올리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경기 혹은 이제 경기 사이클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넘어서는 이제 그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이런 이제 산업적인 노력에 따라 수요가 설정되는,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디파인이 달라지는 측면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또한 이제 원자재 시장을 움직이는 5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예,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죠. 올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이제 뭐 2035년까지 자동차 산업 전동화, 뭐 이거는 이제 기사 보신 분은 있으시겠습니다만 2035년 이후로는 순수 내연기관 전기차는,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는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에는 이제 사실 전동화된, 그러니까 전기랑 이제 뭐 하이브리드가 아니면 순수 전기차가 이 비중이 20%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전기차 외에 온실가스 방지 정책도 이제 뭐 추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신 것처럼 시진핑은 이제 2060년까지 이제 제로 에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것과 관련돼서는 인도와 유럽에서도 이제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제 올해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신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서 에너지의 이제 발전 능력이 그 내년에 올해 대비 10% 이상 성장할 걸로 봤습니다. 이걸 이끌고 가는 건 이제 인도와 이제 유럽인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뭐 전기차 외에도 다양한 광종에서 이제 수요를 끌고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같은 경우에 이제 타광물 시장 주요 환경 팩터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지구 온난화로 묶이지 않는 요인들도 많습니다. 뭐 광산의 환경 오염, 그리고 이제 물 부족,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 이 또한 이제 어떤 광종에 관심을 가지시느냐에 따라 정말 지구 온난화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맨 끝에 가서 이제 그 일단 네 개를 다 합친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추가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광물 심장을 움직이는 이제 5대 요인 중에 세 번째입니다. 투자은행, 금융 팩터. 뭐 복잡한 이야기를 할 거 없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시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이럴 때 뭐 광물 시장 혹은 이제 뭐 과거에 히토리 3000% 오를 때도 그렇고, 이거는 사실상 이제 투기적이다. 투기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예측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뭐 기존의 연구, 그리고 이제 코리아 PDS 내부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투기가 원자재 시장의 방향 자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 자금, 당연히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더 갈 수도 있겠죠.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은 더 커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투기라는 것도 이제 정의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내가 이제 그 광종 혹은 광물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없습니다. 나는 뭐 그 바깥 사람이니까.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 시장에 들어가는 거 일종의 투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렇게 투기해서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관은 투자은행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투자은행이 이제 이 시장에 들어와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광물 시장도 무지하게 요동칠 수도 있겠죠.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걸 보시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간의 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03년에서 2011년까지는 사실 이제 이 투자은행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으로 규제 완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규제 강화, 2015년부터 최근까지는 규제 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실 이제 뭐 그 2008년이 이제 뭐 금융위기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 배웠던 것처럼 가장 강력한 이제 금융위기는 4.7 대공황 때였죠. 그때 이후로 이제 금산분리 원칙을 정립한 이제 뭐 저 법이 성립되는데, 저는 발음이 안 좋아서 안 읽겠습니다. 근데 저때 이제 저 법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는 철저히 원칙이 유지됐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금 ETF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금산분리 원칙이 철저히 이제 원론대로 되게 되면 금 ETF라는 상품은 만들어질 수도 금융기관이 팔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점차 이제 소위 하는 말로 금융산업 고도화라는 이런 맥락 하에서 이제 완화되기 시작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완화되는 건 1990년대 이후입니다. 뭐 뒤에 이제 이야기가 연결되겠지만 저게 사실 클린턴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93년에서 2001년이 클린턴 정권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저기 자본시장 현대화법, 뭐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입니다만, 사실 이제 금융기관의 원자재 사업 한계가 사라졌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골드만삭스나 이런 이제 금융기관 투자은행이 재고 창고를 살 수 있습니다. 재고 창고를 사서 여러분한테 알루미늄을 공급할 수 있어요. 뭐 히토리를 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사업의 한계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걸 관련돼서 이제 2000년대 이제 뭐 저 법으로는 사실 연방 규제가 사실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버렸죠. 참으로 공교롭게도 저때 이후로 2003년 이후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도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08년 뭐 모두가 기억하다시피 이제 리만 브로더스 위기를 축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왔죠. 그 이후로 다시 규제가 강화돼서 이제 결실이 난 게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0년에. 저게 이제 사실 이런 투기적인 금융기관의 움직임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거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제 그 맥락으로 원자재 시장에 대한 투자기관, 투자은행의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밑에 같은 경우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JP 모건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리 실물 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페이퍼가 아닙니다. 실물 재고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08년이 이제 뭐 1000만 달러 기준, 1000만 달러 기준 이렇게 가다가 2010년에 16억 달러, 2011년에 무려 27억 달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금융기관이 실물 구리를 저만큼이나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저런 식으로 의회가 법이 통과하고 정부와 의회에서 이제 밀어붙이자 사실 시장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보유 금액이 12억 달러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데요. 앞서 이제 2011, 15 원자재 가격 이제 광물 가격 하락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제 그때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서 다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뭐 앞서 이제 구간을 나눴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다시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2016년에 취임을 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도드 프랭크 법안을 원래는 폐지시켜 버리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었죠. 폐지까지는 못 갔지만 사실 이제 상당히 롤백하는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고 공화당에서 뭐 규정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투자은행들이 다시 돌아오겠죠. 2014년까지만 보면 원자재 실물 시장에서 이제 골드만삭스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정권 이후에 밑에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속속 돌아오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2016년 이후에 이제 금속광물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물론 그것만의 원인은 아닙니다. 세상은 훨씬 복잡합니다. 다음은 경기 부양 팩터입니다. 광물 시장을 움직이는 5대 요인 중에 하나고, 경기 부양 팩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3년 이후로 보면 그렇겠지만, 사실 10년의 기간을 볼 때 원자재 시장을, 광물 시장을 볼 때 경기 부양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리만 브로더스 금융위기 때 중국 같은 경우에 자국 경제 GDP의 20%에 달하는 재정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서방, 그러니까 이제 소위 서구에서 유명하다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무시했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저것만으로 이제 사실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5에서 6% 성장이 가능한데 실제로 그걸 달성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월 평균 기준으로 2009년 1월에서 2010년 1월까지 13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경기 부양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미국 금융위 이후 양적 완화. 그래서 이제 그 싸게 이제 돈을 빌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되면서 사실 투자 또한 원활하게 될 수밖에 없죠. 2009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 또한 원자재 시장의 경기 부양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양적 완화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롤백 하는 거죠. 저거는 비정상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2011년부터 15년까지 이제 금속 광물 떨어진 기간 사이에 저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주요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에 다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절제해서 적극적인 부양으로 돌아섰습니다. 저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간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2011년 이후로 중국 정부는 디레버리징, 이제 거품 빼기를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2016년 이후에도 강도가 약화됐을 뿐인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이제 절제해서 적극적인 부양으로 돌아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2분기 이후로 원자재 시장, 이제 뭐 금속 광물 시장 포함해서 전체를 사실 중국이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2013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폐지시켰던 양적 완화를 사실 무제한 QE라는 이름으로 훨씬 큰 규모로 다시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음.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광물 시장을 움직이는 5대 요인 중에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보면 수요 요인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공급 요인이죠. 공급 요인은 이제 마지막 5번째 넣었지만 당연히 마지막에 넣었다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 가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뭐 지금 적혀 있는 기간에 전에 사실 보면 1995년에서 이제 2002년까지는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광물 가격이 하락한 시기입니다. 2002년에는 이제 뭐 그 순간적으로 이제 구리 가격이 알루미늄보다 쌀 때도 있었죠. 쌀 때도 있었습니다. 뭐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 7년 가까이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광물 시장에 투자는 그 해당 사이클에 투자한 건 그 다음 해당 사이클에 생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샤워기를 샤워하려고 뜨거운 물을 틀었는데 그 다음 사이클에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맞추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결과 이제 앞서 말씀드린 2003년 이후에 다른 요인들과 앞서 말씀드린 이 요인의 광학 반응이 나타나면서 2003년 이후 금속 광물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른 기간 동안 대규모 생산 능력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발레사라고 세계 1위 니켈 생산 기업의 VNC 니켈 광사. 초기 캐펙스는 15억 달러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에 60억 달러가 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저거 오타입니다. 2017년이라고 되는데 2007년입니다.
리오틴토사가 이제 당시에 이제 알칸, 그러니까 캐나다 알루미늄 생산 기업을 380억 달러를 주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BHP 빌리톤사는 이제 뭐 에스콘디다 광산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뭐 자랑을 하기도 했던 올림픽댐 구리광산 확장 프로젝트를 거의 추진하는 걸로 확정하고 밀어붙였죠. 당시 캐펙스가 3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뒤에 다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간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한 거는 이후에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밑에는 이제 사례인데요.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세계 구리 광산 생산의 평균 증가율은 1.2%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평균 생산 증가율은 3.8%, 무려 3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2011년이 앞서 말씀드린 수요 요인에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인데, 공급까지 이렇습니다. 뭐 이렇죠. 다음. 이걸로 가기 전에 이제 뭐 이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캐터필라라고 이 세계 최대 이제 광산 장비 업체인데, 얘네들의 이제 광업 부분 매출 같은 경우에는 광산들이 얼마나 이제 광업 기업들이 투자하냐 있냐를 보여주는 이제 직간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2년 거의 끝머리쯤에 이제 피크를 하고 그 이후로 쭉 내려와서 2016년까지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투자했던 기업들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발레사의 VNC 니켈 광산 같은 경우 2016년에 가동을 시작한 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그리고 작년부터 발레사는 VNC 니켈 광산을 팔아치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오틴토사 같은 게 알칸을 먹고 380억 달러를 냈는데 그 중에 100억 달러를 임페어먼트 차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공중으로 이제 뭐 자산 가치를 날려버렸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아픈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BHP사의 올림픽댐 광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올해도 이제 다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뭐 하겠다는 말은 안 하는데 그 밑을 읽어보면 사실 폐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2016년 이후에 이제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캐터필라사의 광업 부분 매출은 사실 그 이전 피크랑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걸 보실 수 있죠.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이제 대규모 캐펙스 투자가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 이제 2016년 이후에 금속 광물 가격이 반등한 이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뭐 사례라고 든 게 인도네시아 박 HPAL 니켈 광산 프로젝트, 뭐 HPAL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길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저것만으로 이제 몇 시간은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거는 이제 저품위 니켈 원광을 이용해서 대형 니켈 광산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걸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VNC가 HPAL인데 이걸로 피를 받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밖에는 없어요. 인도네시아처럼 이제 이렇게 환경 규제가 이제 약한데 빼고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니켈 광산 프로젝트가 신규로 대형은 인도네시아 밖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펙스가 이제 안 돼. 투자 회피를 보여주는 거고, 올림픽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지금까지 이제 원자재, 지금까지 광물 시장을 움직이는 5대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과연 어떻게 합쳐지는지 좀 다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치기 전에 지금 광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 다시 이제 뭐 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서 2011년까지 상승, 2011년에서 2015년까지 하락,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상승, 2018, 19 하락, 2020은 특수 상황입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중국, 환경, 투자, 경기 부양, 생산 개발, 이 5가지가 그럼 어떻게 합쳐지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일본 구간 2003년에서 2011년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슈퍼사이클이죠. 이제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국가의 이제 원자의 집약적인 성장, 숫자는 증가합니다. 환경은 물론 중요하긴 했지만 저희 때는 이제 틀을 뒤흔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무시. 그리고 이제 가격 관점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은 중요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앞서 규제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과 관련돼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한 사이클 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과거 투자를 이제 뭐 회피한 게 사실 생산 투자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양적 완화가 이제 2003년 이후부터는 아닙니다만은 2009년 이후에 실시가 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슈퍼사이클 플러스, 그리고 규제 완화 플러스, QE 플러스, 그리고 생산 둔화됐으니까 공급에서 플러스 연이죠. 저거 다 합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에서 2015년까지 보면 중국 디레버리징, 수요 증가 속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환경을 넘어가고요. 그리고 규제 강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QE는 종료됐습니다. 2013년 이후 단계적으로. 그리고 생산 개발은 이제 뭐 당연히 그 이전에 개발한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결과 보면 이제 디레버리징 마이너스, 규제 강화 마이너스, QE 종료 마이너스, 투자도 위축되고 뭐 생산 다 마이너스니까 저때는 가격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물론 지나고 나니까 확실한 거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질적 성장으로 이제 그 포커스를 맞췄고 파리 기후 협약으로 사실 전례 없던 이제 수요 섹터가 등장하고 규제가 완화됐으면 사실 이제 2011, 15까지 가격이 빠지면서 투자가 회피됐던 것의 효과, 뭐 생산 둔화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다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사실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요인만을 제외하면 딴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국제 정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갈등이 강화됐던, 물론 저건 이제 거기에 불을 붙인 인적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다른 모든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것 때문에 이제 사실 가격은 떨어져 버렸죠. 하지만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까지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사태죠. 이 다음을 이야기할 텐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 부양을 통해서 존재감을 재구성시켰고 파리 기후 협약 그대로 규제 완화도 그대로. 근데 단지 다른 게 있다면 3, 4, 5와 비교했을 때 무제한 QE나 이제 경기 부양이 이제 시야에 다시 들어오게 되죠. 저걸 보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5대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올해 집행한 이제 경기 부양 뭐 3.75조 위안에 달하는 이제 특수채 발행을 통한 이제 뭐 경기 부양도 있긴 합니다만 내년에 14.5 경제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제 그린 산업 위주로 이제 투자가 많이 될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가전 하향 혹은 이제 자동차 하향. 올해 중국 같은 경우에 경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조업은 올라오지만 수요 지표 같은 게 그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폭탄 같은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리만 브로더스 위기 이후에 사실 그 이후에 원자재 시장을 뒤틀리게 만들었던 거기도 했는데 가전 하향 그리고 자동차 하향을 통해서 수요를 갖다가 수요를 점프 스타트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이제 뭐 이게 중국 전인대가 끝난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된다면 수요 같은 경우 더욱 이제 올해 지금 이 시점에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뭐 어쨌든 중국은 플러스 요인이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이제 커면서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 트럼프 같은 경우도 트럼프 정권의 수립 이후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 중국을 처음 때리기 시작한 다음 그 다음에 갈등이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바이든이 어떻게 될지도 가봐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중국 요인은 일단 플러스 요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친환경 정책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뭐 전기차야 뭐 여러 번 제가 아니라도 이제 많이 떠들 텐데요. 앞서 이제 뭐 광물 광종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금속 중에 하나는 알루미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나 이런 쪽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 쓰이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월드뱅크 쪽에서는 리튬 이상으로 이제 알루미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했을 때 사실 이제 지금 기대하지 않고 있는 금속 쪽에서도 이제 수요 폭발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뭐 당장 내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 보면 경기 부양 측면에서 이제 설사 바이든이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제 규제 완화를 한 거를 쉽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기를 살리는 게 최우선이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라고 반드시 이제 금융규제 강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 이후에 원자의 슈퍼사이클을 가져온 그 규제 완화는 그러니까 민주당인 클린턴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 하에서 이제 투자는 지속될 거고요. 경기 부양은 이제 뭐 중국 밖에도 될 겁니다.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인도처럼 이제 신흥국에서도 경기 부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0억 달러 뭐 저런 나라들에 비하면 이제 금액이 이제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내년에 다 합치면 무섭죠. 다 합치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생산개발 같은 경우 코로나 광물 개발 투자 위축 지난 10년 동안 사실 대형 캐펙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특정 광종이나 특정 광물이나 혹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뭐 개발 투자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오늘은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자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한 칸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내년 정도 뭐 내년 이후이기도 합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 존재감 재부선호 강화 하지만 이제 각주가 붙게 됩니다. 환경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미국이랑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환경은 이제 수요, 그리고 투기는 이제 뭐 일단 최소한 중립, 그리고 경기 부양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투자의 약화는 지속되고, 뭐 저렇게 되면 사실 이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마진이 날아가게 되면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예, 5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앞서 이제 그걸로 묶지 못하는 흐름을 이제 좀 묶어봤습니다.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이 다음이랑 이제 해서 좀 보시고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코리아 PDS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고, 저희는 이제 원자재 시장 연구 전문기관이니까 뭐 그 나가실 때 이제 그 카탈로그 같은 거를 저기 둘 테니까 가지고 가시고 거기에 연락이 있는데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원민족주의라고 하면 내 땅에서 나는 걸 나한테 더 혜택 있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컨트롤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땅만 파서 살지 않겠다. 고부가 가치 산업을 키우겠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거 상당히 이제 전체 이제 세계 금속 광물 시장으로 보게 되면 상당한 트러블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제가 생겼습니다. 니켈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가 2014년 이후에 이제 그 니켈 광물 수출 금지를 한번 하고 한번 거뒀다가 올해 다시 시작했죠. 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뒤로 숨었는데 사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같은 땅만 파지 않고 상위 산업 그러니까 뭐 니켈 재련 포함 뭐 배터리 스테인리스 키우겠다는 건데 지금 그걸 때문에 니켈 광물 수출 금지를 했고 세계 1위가 저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영향은 더 커질 겁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가 저렇게 하니까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이라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게 이제 현실화될 경우 니켈 시장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다음으로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뭐 콩고 민주공화국 뭐 정치적으로 상당히 힘든 나라입니다만 뭐 세금 올린 이야기 넘어가고요. 근데 코발트 같은 경우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코발트는 인도네시아 같은 법안을 규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광물을 수출 중단할 법적 근거, 규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매년 저걸 유예하는 형태로 뒤로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폭탄이 될지 모릅니다.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이제 변화는 이제 과거 역사를 볼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괴멸적인 양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가 저기 이제 니켈 광물 수출 금지, 그 혹은 이제 광업의 이제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성공 단계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자원개발 국가, 금속광물 생산 국가 중에 이제 소위 하는 말로 의도적으로 고부가 가치화 산업 정책을 추진해서 그 누구도 성공한 국가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첫 성공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호주는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에 그 대토론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산업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만약 성공하게 되면 코발트와 관련돼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하나의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 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가능성이긴 합니다만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크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남아공 정부가 이제 광석 수출 강세 도입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조용한데 조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도 칠레 개헌으로 이제 더 자원민족주의적으로 정책, 법, 헌법 다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오염 유발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사실 이제 신규 생산 능력 증설 제한이거든요. 그 대상이 됐던 반드시 이제 광물 시장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니까 판유리 시장인데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태양광 패널 쪽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쪽에서는 유리 가격 비싸서 태양광 패널 사업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히토리 가격 같은 경우도 점점 고개를 들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총량 생산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사실 이제 이런 대상이 됐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생산 캐파 증설이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상당히 위험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다루지 못했던 3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환경 관련돼서 이제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규모 이제 광산 이제 오염 사건 뭐 다 읽지는 않겠는데 저것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광산 개발 비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특정 광종의 문제가 아니라 광산 개발 자체를 어렵게 할 수가 있죠. 그 페루 같은 경우만 해도 2018년 이후에 이제 광산의 피해 혹은 이제 광해 피해라든가 이제 이런 폐기물 처리 관련된 예산을 10배를 증액시켰습니다. 당연히 이제 자기들 예산 증액시키고 끝나지 않겠죠. 그 예산 탭을 갖다가 이제 광산 기업한테 요구를 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신규 개발하는 광산 기업한테.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흥국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과 관련돼서 이제 그 리튬에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이제 아타카마 같은 경우 거기서 리튬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 건조를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건데 뭐 사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아타카마 요모의 물이 사실 이제 일반인도 쓰거든요. 생활용수로도 쓰는데 저기가 구리광산 때문에 물 뽑아내고 사실 이제 리튬 생산한다고 뽑아내고 하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SQM이라는 이제 칠레 리튬 광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 10년 내에 아타카마 요모의 물 사용량을 50% 줄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리튬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겠다는데 그게 얼마나 가능한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리튬 시장에 관심 있으면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상당히 이제 폭발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거에서 HPAL이라는 게 이제 뭐 몇 시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게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걸 하게 되면 이제 광산 생산 개발 비용이 무지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비용이 올라가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폐기물 처리 비용이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HPAL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기가 환경 규제가 약하고 저기에 들어갔던 국가들이 그 광산 폐기물을 해양 투기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실 그 시설 지을 필요도 없고 싸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라스버그 구리 광산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걔네들도 불과 최근까지만 해도 그 강물에 다 버렸죠. 근데 최근에 이제 지방 정부가 허가한 걸 중앙 정부가 이제 이 두 개 재련소와 관련돼서 해양 폐기물 투구허를 불허시켜 버렸습니다. 만약 이게 다른 것까지 확산되게 되면 HPL 아주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산 메이저들이 바보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니까 지금 딴 데서 HPL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니켈 시장도 상당히 뒤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걸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저거를 염두에 두고 좀 찾아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달라. 그리고 필리핀은 뭐 여기서 그냥 농담삼아 이야기하겠습니다. 두테르테라고 이름 들어보셨으면 포퓰리즘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시고 상당히 이제 뭐 감정적인 인물이라고 보실 텐데 환경 규제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정말 일관되고 정말 정직하고 정말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제 니켈 입장에서는 보면 좀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런 게 이제 계속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 인도네시아 여행과 합치면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인은 그냥 이제 한번 보시고요. 어쨌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전후에 이제 광물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제 원자재 그러니까 광물 시장을 보는 이제 관점 이제 코리아 PD 내부 연구 및 이제 저희 동료들을 통해서 이제 보는 관점이 향후 이런 불확실성한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